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두 프로들은 오늘 시장의 이 소폭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시장 질문부터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마감 앞두고 있고요. 겨우 한 2,300선을 지지하며 마감될 것 같습니다. 한 6조 원 거래대금 실려 있고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5조도 안 돼요. 오늘 0.9%의 상승 755선, 5일선 회복 시도가 나왔지만 종가상으로는 현재 쉽진 않아 보입니다. 4조 3천억 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로 좀 소화해야 될 이슈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합권까지 밀려 있어서 참 쉽지 않은 흐름인데 결국은 전쟁 이슈 때문에 또 한 번 상승이 시원하게 못 나온 것인가 아니면 이번 주에 과제들을 안고 무거워 보이는 것일까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김 대표님? 사실 뭐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침에는 좋았다가 또 나빠지고 또 네. 저녁 되면은 또 다음날 이슈가 또 뭐가 있을까 걱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가 최근에 한번 좀 장세가 좀 재밌었던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 오전장만 하더라도 쭉 코스피 코스닥 빠지다가 갑자기 오후 되면서 뭐 푸틴 심장 이상설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했던 날이 있었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어떤 가이던스나 어떤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증시에서 가장 큰 위협은 뭐 아무래도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겠죠. 특히나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주가가 잘 안 빠지다가 왜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락이 많이 나왔느냐 아마 여기서 많이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원래 시나리오가 특히나 이제 이런 전쟁이 나오게 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을 놓고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실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정치 외교적인 부분들을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건들이 생각만큼 길게 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또한 이번에 지상전을 투입하는 것까지의 과정은 가지 않지만 뭐 포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수위는 높아질 것이다. 이 정도만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 지상전 개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가설들을 지금 뒤엎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단기적인 요동이 좀 굉장히 크고 있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2단계에 돌입을 했다.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 치고는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그렇게 뭐 큰 여파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궁금해요. 그렇죠.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선을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거 막지가 쉽지는 않다. 다만 여기서도 통제되는 어떤 시장에서의 매매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 초반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들이 잠깐 이렇게 돌입을 했다가 장 막판 돼서는 또 이렇게 또 차익 매물을 내놓고 또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증시가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불리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초라고 한다면은 뭐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뭐 실적 좋아질 거니까 이런 어떤 다분한 얘기를 하면서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버퍼가 커지지만은 사실 연말이 되면 될수록 어느 정도 연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뭐 금리 상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년을 준비하기까지는 당장에 한두 달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연말 되면 뭐 배당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뭐 일희일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겠지만은 뭐 이 변동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조금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즉 지금 변동 증시에 대해서의 오히려 웃는 자들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도 현금을 어느 정도 같이 견주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런 움직임들은 앞으로 이제 뭐 12월까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야 뭐 11월 FOMC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오히려 앞으로의 어떤 유가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변동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도 유가 관련주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극동유화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튀어오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쟁 관련 이슈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시장에 와닿는다면 휴니드 빅텍이 움직여야 하는데 오늘 조용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장의 영향력은 다소 좀 줄어들고 있는데 국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원자재, 유가라든지 관련한 이슈는 내년까지의 영향력을 좀 더 길게 보고 체크해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전쟁이 이슈 때문에 지금 급등한 경우도 있지만은 유가 외의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경기가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굉장히 뭐 많은 국내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뭐 영국 해협 같은 경우도 뭐 거품이 막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폭설이
폭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2021년도인가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엄청난 폭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실제로 숲을 있는 나무들이 다 부러지는 바람에 목재 가격이 뛰는 현상들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까지 찾아보신다면은 사실 지금도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원자재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자재가 해외로 수출되기까지의 그 프로세스보다는 해외에 있는 원자재주들이 훨씬 더 시장을 점유한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굳이 국내주를 외국인들이 공략하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의 움직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시의 시장 분위기랑은 조금 달라진 이 포인트를 잘 읽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은 여기서 강하게 움직이지는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점을 이번 주엔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변곡점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300선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는 3거래일제 흐름입니다. 차 위원님, 이번 주에 BOJ, 그러니까 환시를 흔들 만한 이슈도 있죠. 또 FOMC는 금리를 다시 한번 또 자극할 수도 있는 이슈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개별적으로는 패닉셀링, 지난주 내내 겪었던 수급과 관련된 악재까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LS 일렉트릭도 실적 또 기대 못 미쳤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 저점을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패닉셀이라는 단어를 좀 신중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패닉셀이라는 것은 정말 패닉 상태에서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아직은 많은 분들이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미 패닉셀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직 시작조차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지나고 나야 이제 판명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뭐 수급적으로 단기 물량들은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 신용잔고가 17조 한 4천억 정도. 오늘 아침에 봤을 때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줄어드는 속도가 이제 줄어들었고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2,300,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 750선 깨지 않으면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에코프로가 60만 원 깨지 않으면 새롭게 신용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패닉셀은 이 물량까지 털려야 돼요. 그런 것이 패닉셀이다라고 좀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FOMC나 BOJ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는 거죠. 김덕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움직이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 정도라면 이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온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경계해야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적들에 대한 폭탄이죠. 우리가 그 화장품주도 폭탄이 한번 떨어졌고 오늘은 또 호텔 신라가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폭탄들이 떨어지다 보면 아직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 하고 어떤 종목에 나서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2분기와 3분기 이번의 특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폭탄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려감을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결국 핵심은 바로 그거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죠. 그런데 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중동 4차 전쟁 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는 전 아랍이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요. 근데 지금은 전 아랍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리아라든지 뭐 이라크 정도가 살짝 움직이는 정도예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물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하려면 사우디가 동조해야 돼요. 그런데 사우디가 만약에 여기서 전쟁 휘마에 시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옴시티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 근본적인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거는 우리가 중동 4차 전쟁 그렇게 되면 중동 5차 전쟁으로 가야 되는 거고 5차 전쟁으로 가는 것도 4차 전쟁과 양상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역사적 인식이 다소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와는 지금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점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쪽 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단순 테마 영역일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현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빅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움직이는 거니까 나 홀로 전쟁 관련주들을 너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조금 시각이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늘 과거에 비슷하게 움직임이 반복이 되면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이 흐름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새로운 신중동 전쟁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좀 부소적으로 테마성인 움직임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시장 질문 여기까지 해보고 오늘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 2차 전지의 반등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65만 5천 원, 에코프로 BM 3% 올라가면서 21만 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래도 다행히 4일째 200일선 지지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외국인이 한 10월 한 달 동안 에코프로 3,1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오히려 기관은 셀사 안에서 삼성 SDI를 적극적으로 사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은 또 SDI를 주로 공략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SDI를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팔았거든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도 2차 전지에 있어서 10월에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계속 빠졌었죠. 물려 있는 것인가? 지금 펀드 매니저들 2차 전지를 왜 담았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느라 아침마다 바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도 해석을 좀 분분하게 하고 있거든요. 김 대표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제가 이걸 다 알았다면은 제가 어떻게 할지 부분이 아니라 아마 오늘 방송 안 나오고 하루 종일 이것만 거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은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앞에 펀드 매니저분들도 해명하느라고 급급하다 이런 네네.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상 지금 외국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을 가능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7월, 8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월, 8월에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과도하게 시장이 많은 초점을 맞췄었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 전반 상승을 할 때 괴리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실제 이제 예측했던 주가라든가 실적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상 실적이 주가에 절대 미칠 수 없는 범위, 그만큼 많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가 레포트 작성한 거 뒤늦게나마 보시는 분들도 계셨겠습니다만은 사실 목표 주가를 70만 원 이상 에코프로를 제시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거래가 계속 나오는 원인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차이에 있어서 가장 큰 포지션은 우선 외국인은 한국 내 시장에 굳이 공략할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들의 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과 개인을 비교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공매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현재 시장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시장 자체에서 만약에 운용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잠깐 들어온 것은 어떻게 봐야 어쩌면 기술적 매매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난 26일 날 15만 주를 샀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석을 해서 보신다면은 순매수가 15만 주를 매수했다. 이런 것까지 다 추적을 해보시면은 오늘 장 중에서 조금 다른 의외의 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가가 회복했다 정도의 의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반등의 시점이 나왔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즉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석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유의할 수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섹터에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과장 해석이 아닐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뭔가 변곡점이 나오겠지 싶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누군가가 하나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주가 괴리도인데요. LNF가 증권가에서 높게는 40만 원까지, 물론 22만 원까지 보는 증권사도 있기는 해요. 근데 40만 원을 보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4만 2천 원이잖아요. 그리고 WCP 이 종목도 4만 원대 등락인데 목표가 12만 원도 제시한 쪽이 아직 남아 있고요. 삼성 SDI도 100만 원 TP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지금 45만 원이요. 그러니까 100% 이상의 주가 괴리도가 애널리스트의 시각과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괴리가 난다는 건 어찌 보면 누군가는 밸류에이션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가 틀렸던지 아니면 시장이 과도하게 빠졌던 것인지 이런 측면에 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될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차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의견이죠. 중요한 것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접근하셔서는 애널리스트가 2배 가까이 했으니까 애널리스트가 틀렸다. 애널리스트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는 어떤 주식이 얼마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주식이 얼마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증권사에 계신 분들도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가 특히 이제 먼 미래를 보는 거죠.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가격은요. 짧게는 6개월이고 길게는 1년 뒤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2배가 올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리포트 제일 뒤에 보면 네모난 박스에 돼 있어요. 우리의 목표 이것은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급변하게 된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애널리스트 분들이 뽑아냈을 때랑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 부진,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신기술의 발달,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한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변명이 아니고요. 한 번 얘기한 것이 영원히 지켜진다라면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바꾼다라고 접근하시면 이것도 또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생각과 말을 바꿔야 되는 거. 여기에 잘 누가 적응하느냐가 유연한 대처법이지 하나를 사가지고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간다라는 생각. 물론 그런 주식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검증된 주식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될까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 그리고 목표 주가 계율이 좀 높아지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널리스트 분이 잘못했던 주가가 잘못됐던 둘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는 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급속도로 변하는 환경, 2차 전지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또 급속도로 변하는 환경 중에 하나는 이거죠. 투자를 일단 수년시켰다.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고려해봐야 될 요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조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요. 짧게 의견 여쭙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브리핑에서도 들었습니다. 이사회 2시부터 시작됐고요. 재직 5명 하는 이제 사내 이사 포함해서 5명의 의견을 물을 텐데 그러니까 3명 찬성 시에는 화물사업 매각 안건이 잘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돌연 이사회 전에 한 분 진 전무가 지금 사임을 표명했거든요. 압박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름 어떻게 봐야 돼요, 차 의원님?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비추가 주목되지만 베팅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네네. 이게 된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을 매각한 다음에 결국 합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넘어야 될 것이 아직 미국 승인이 안 난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유럽 승인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화물을 잘라내고 아시아나가 과연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지금 영국 쪽에 슬롯 7개를 내줬잖아요. 그럼 7번 착륙할 수 있는 권한을 내줘버린 거예요. 미국 쪽도 슬롯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합병을 하려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합병이냐라는 거죠. 슬롯이라는 것은 서로 양국 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횟수거든요. 네. 이거 다 내주고 나서 합병하면 뭘 하려는 거죠? 결국 한진의 대주주들 위한 것들이죠. 누구죠? 대주주들이 아니라 대주주 한 명을 위한 거죠. 형제들 싸움 속에서.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 저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당분간 약간의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다라면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먹자할 것은 과거에 카카오와 SM 사태처럼 휴증만 남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여쭙겠습니다. 로봇주가 오늘 다 좋았는데 고점을 막판에 갈수록 더 높여요. 두산 로보틱스 41,250원 지금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고물가까지 밀리나 싶었는데 급격하게 올라오는 이 흐름 이제 바닥 다 잡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바닥을 정말 다졌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친다면은 네. 그러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지난 10월 5일에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 임직원 10%가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사주 내가 팔려고. 자, 이 말은 뭐죠? 지금 현재 우리 사주를 팔고 있다 팔아서라도 내가 회사 그만둬서라도 내가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정말로 지금 호황이고 내가 뭐 도저히 일을 뭐 밤새 가면서 하더라도 일이 안 끝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지금 우리 회사 일 잘하고 있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부분들을 내가 주식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팔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시점이 지금 계속 뭐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도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변동을 확보하기 좀 어렵다.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IPO를 했던 그룹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다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과거에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들이 뭐 마이너스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다라고 막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나왔던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하이힐드 공모주로 많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가 좀 튈 때는 이때 좀 팔고 나가더라도 사실 채권 수익으로 어느 정도 만회하는 이런 어떤 기술적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IPO들의 시장은 화랑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 공모가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어느 정도 안정한 매물대냐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주 들어볼게요. 김덕호 대표만 가져와 주셨어요. 지금 진짜 공략할 관심주가 어디예요? 네, 저는 S-오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S-오일이 지금 어떤 유가 부분들을 보셨을 때는 계속 그렇게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주가가 빠지느냐라고 보신다면요. 그만큼 S-오일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그만큼 시장에서는 그래 뭐 대충 석유 얘기 나오면은 거론되는 종목 정도라고 지금 생각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마찬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제 마진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67%가 올랐다라는 기사는 아마 보셨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유가 부분들이 계속 올라갈 거냐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이미 올라간 유가 부분들이 4분기, 5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가 부분들이 만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한 것처럼 130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S-오일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할인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때는 뭐 흥구석유라든가 이런 석유주들, 그러니까 제품주들보다는 다시 정제주로 회귀를 하는 현상이 커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사우디를 방문을 하면서 MOU 체결했을 때 한국석유공사가 이번에 뭐 아람코랑 마찬가지로 이제 원유 공동 비축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 이제 2021년, 22년도에 원유가 갑자기 뛰었죠. 왜? 온 국가들이 전부 다 리오프닝을 실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가가 많이 부족해진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선권을 한국에 주겠다라는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아람코라고 하면은 또 S-오일이 거기에 마찬가지로 또 제주주로 있는 게 아람코입니다. 즉 사우디 입장에서는 잃지 않는 계약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S-오일이 여기에 대해서 반사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의 버퍼는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빠르게 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 S-오일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꼭 무조건 사셔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기에는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담으신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제 62,000원까지가 어떻게 보면 바닥선을 계속 다지고 있습니다. 이 마구는 뭐 이미 어떤 이슈들이 뭐 끝날 거다, 소재가 끝날 거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건 어떤 기술적인 어떤 장중 대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82,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82,000원, 목표가 손절라인 62,000원, S-오일이었습니다. 오늘 관심주까지 해서 2% 보내드릴게요. 차영조 전문위원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